인형의 집. 투고자 시마우타 무라님, 40대, 여성, 자영업. 체험 장소 사이타마현 SC. 私は大学までは東京で生まれ育ちましたが、現在は地方 저는 に住んでいます。 대학교까지는 そのため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운 생각이 들면 도쿄 본가나 학교 주변을 구글맵에 스트리트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렀던 도넛 체인점이 부동산으로 바뀌어 있기도 하고 대학 시절 추억의 카페가 아직 그대로라든가요. 아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그 카페에서 함께 자주 차를 마시던 그 친구는 건강할까 하는 생각과 수업을 땡땡이 치고 나와 열심히 떠들던 이야기가 그립습니다만 그러던 중 한 가지 소름 끼쳤던 이야기의 기억까지 같이 되살아나고 말았던 겁니다. 소름 끼친다는 건 조금은 과장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별 뜻도 없어 오래 잊고 있던 이야기지만 가까운 친구가 겪었던 일이고 비극이 일어났다는 등의 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무섭게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친구 에이코는 사이타마현 본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대학교까지는 버스, JR선, 사철을 갈아타고 와서는 다시 학교로 가는 버스에 타야 한다는 교통기관 풀코스로 에이코는 매일 통학하는 데만도 편도 2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바쁜 학과였던 것도 있어 하숙은 안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았는데요. 에이코는 외동딸이라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있어도 본가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에이코의 본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은 사이타마 중심부에 있는 신칸센도 서는 큰 역이지만 거기부터 본가까지는 노선버스로 30분이나 걸리는 전원지대. 돌아갈 때는 캄캄하고 희미하게 켜진 가로등이 더 무서운 호러 분위기야. 그녀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죠. 그런 자학적인 지역 이야기의 연장에서 에이코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에이코 집 근처에는 소규모이긴 해도 뉴타운 같은 구획이 있어 10중 8구 고도 경제성장기 무렵에는 운영했을 것 같은데 이미 영업은 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어두컴컴한 마트 등이 있어 조금 무섭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그 뉴타운 구획을 지나면 자택이 있는 옛 주택까지 가는 지름길이 돼서 가끔 이용은 하고 있는데 비슷한 집들만이 늘어서 있는 그곳은 마치 미로 같아 전혀 귀갓길에서는 자주 구획 안에 길이 헷갈려 엉뚱한 곳으로 나오고 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고 날 때마다 앞을 지나게 되는 게 엄청난 수의 인형이 걸려있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창문, 베란다, 처마 밑에는 물론 정원수나 사용하지 않아 녹슨 빨래거리나 문기둥에도 끈으로 묶인 인형들이 무수히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대놓고는 보지 않아도 옆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도 인형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일본 인형, 드레스를 입은 서양 인형, 봉제 인형,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 인형 등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에이코가 그 집의 존재를 깨달은 건 중학교 무렵. 그때부터도 점점 인형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얼마 전 헤맸을 때는 우편함 위에 진짜 새 인형이 드러나 있어서 깜짝 놀랐다니까. 라며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에이코는 그 집의 모습이나 변화를 저에게 보고해왔고 서로 왠지 섬뜩함을 느끼면서 마치 그게 액땜이라도 되는 양 일부러 무서워하며 웃기도 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학교를 쉬던 에이코가 오랜만에 얼굴을 보인 날의 일입니다. 저는 몸이라도 아팠나 생각해서 에이코에게 상황을 물었죠. 그녀는 아팠던 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도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당연하다는 듯 언제나의 그 카페로 발길이 향했고 언제나처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살짝 심각한 그녀의 표정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자 에이코가 가까이 와보라는 손짓을 했고 제가 테이블로 다가가자 겁먹은 듯한 작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 휴강으로 일찍 귀가할 수 있던 날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A코는 평소처럼 2시간에 걸쳐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평소와 같다면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며 어둡고 공포스러운 경치가 펼쳐질 테지만 그날은 아직 밝고 화창한 외곽 지역의 풍경 그 자체로 A코는 아무 생각 없이 뉴타운 구획을 지나보자 생각해 발길을 향했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걷고 있던 그녀는 깨닫고 보니 그 인형의 집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보는 인형들은 다소 섬뜩했어도 언제나처럼 무섭지도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에이코는 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았던 겁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게 그 집의 2층을 살피듯이 태연히 눈을 향하기도 하고 산책하는 척을 하며 그 집이 있는 반경을 빙 둘러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형의 집도 아마 주변의 집들과 같은 시기에 지어졌을 거라는 것. 하얀 벽에 빨간 지붕. 자세히 보면 베란다 난간은 곡선으로 된 예쁜 디자인으로 마당에 식물도 공들여 심어져 있던 것을 엿볼 수 있어 꽤 소녀적인 감성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주택으로서의 일면도 인형이 매달릴 무렵부터는 오히려 섬뜩함을 강조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 식으로 인형의 집을 살피듯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난 남자에게 확 하고 팔을 잡혔다고 합니다. 낮에 뉴타운 구역은 거의 무인구역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모든 집도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래서 인형의 집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에이코는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굳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에이코에게 팔을 잡은 남자는 입을 뻐끔대며 뭔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코는 작은 목소리로 반복하며 팔을 놓아달라며 뒤로 물러납니다. 남자가 칼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며 팔을 잡고 있는 남자의 반대쪽 팔을 봤더니 파란 드레스를 입은 보라색 머리카락의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 집에다 새로운 인형을 꾸미려던 참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에이코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 순간 아, 라는 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놀란 남자의 손이 느슨해진 틈을 타 에이코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깨끗이 손을 놓은 채 쫓아오려는 기색도 없었다고 합니다만 버스 정류장에 있는 우회도로까지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단숨에 달렸다고 하네요. 도망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남자가 들고 있던 파란 드레스를 입은 보라색 머리카락의 인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지금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도 그 섬뜩한 인형의 모습만 생각난다는 거였죠. 남자의 얼굴은 거의 기억나지 않고 나이는 그리 젊지는 않은 것 같다는 점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피로에 지쳐버려 그 일은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였고 경찰에 알릴 일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저에게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한숨을 내쉬던 에이코는 다시금 그때의 공포를 떠올렸는지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글썽댔는데 그건 말을 꺼내 안심됐기 때문이라고 에이코는 말했고 그 후로는 언제나의 그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형의 집은 물론 뉴타운에 대한 것조차 에이코는 다시는 입에 담지 않았고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형이 나오는 영화나 미술 전시회마저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나고 자란 도쿄에서 나와 취직, 에이코는 취직 후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현재는 에이코의 본가 주변도 완전히 개발이 진행됐으니 그 뉴타운 구획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끔 구글맵의 스트리트 뷰로 추억의 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인형의 집 이야기가 떠올라 저는 큰맘 먹고 그 집의 현재를 구글맵에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형의 집의 구체적인 주소는 모릅니다만
A코는 그곳을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이용하던 버스 정류장과 A코의 본가 주소 사이에 있는 정비된 옛 구획을 항공사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A코가 말한 대로 옛날에는 밭이나 논이 있었겠구나 생각되는 A코의 본가 주위 지역을 보니 현재는 큰 쇼핑몰과 우회도로에서 뻗은 새로운 길이 지나고 도로변에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으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지붕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공원을 부지안에 갖춘 세련된 대형 아파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여기인가 싶은 바둑판 같은 구획은 있었습니다. 아마 뉴타운이라 불리던 그 구획의 반은 이미 공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공터와 공터를 끼고 한 채의 붉은 지붕이 보입니다. 확대해보니 베란다로 예상되는 희끄무레한 게 보이고 거기에 뭔가 담쟁이 덩굴 같은 게 얽혀있는 걸 희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뷰로 바꾸고 그 건물을 확인해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페에서 에이코가 처음으로 인형의 집 이야기를 했을 때와 똑같이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오싹한 느낌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인형의 집이었습니다. 에이코에게 들었던 대로 인형이 빽빽이 매달려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 그 후로도 인형은 늘어난 것일까요? 정원수와 정원수를 연결한 끈에도 만국기처럼 인형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제 가슴이 쿵쾅댄 건 스트리트 뷰 안에서 파란 드레스를 입은 보라색 머리카락의 인형 모습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햇볕에 탄 푸른 드레스는 너덜너덜하고 보라색 머리카락은 색이 바르긴 했습니다만 그날 에이코에게서 들었던 대로의 인형입니다. 문기둥 중앙에 강목이 묶여 있었는데 왠지 그 인형만 거기에 둘둘 묶여 있어서 유난히 더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주술적 의미가 있는 듯 보였고 저는 숨을 삼킨 채 잠시 멍하니 그 이상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에이코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감 체질의 경계. 투고자 룬님, 28세, 여성, 전업주부. 체험장소 사이타마현 지시의 요양시설. 高校卒業後、私は埼玉県G市にある大きな介護施設に就 고등학교 職 졸업 し 후 ました 저는 사이타마현 지시에 있는 대형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1층에는 케어하우스와 데이 서비스, 쇼스테이 외에 주방과 사무실이 있고 나머지 1층 공간과 2, 3층 플로어는 특별 요양원으로 돼 있는 대형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소속 부서마다 각각으로 특별 요양원, 케어하우스, 쇼스테이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침조, 낮조, 야근조로 3교대제로 되어 있어 쇼스테이에 근무하던 저도 그 시프트 체제로 일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야근 시프트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경험이 짧았던 저는 일손이 느리고 첫 심야 근무였기 때문에 기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벅차 그저 묵묵히 작업을 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윽고 일에 익숙해진 건 첫 야근에서 반년이 흘렀을 무렵으로 혼자서 겨우 선배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항상 잘 대해주던 에이코 선배가 말을 걸었던 거죠. 야근은 어때? 뭐 궁금한 건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제가 네, 낮 근무보다 야근 쪽이 왠지 좋아요. 라며 활기차게 대답하자 아, 진짜? 귀신이나 뭐 그런 건 괜찮아? 라고 선배는 저에게 묻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제가 네? 얼빠진 대답을 하니 실은 이 시설 꽤 많이 나와. 나도 잘 느끼고 몇 번인가는 본 적도 있다니까. 1층보다 2층 쪽이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라며 에이코 선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해왔습니다.
저에게는 영감이 전혀 없어서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는 서툴러 몰에 잡혀있는 야근이 너무 무서워지고 말았죠. 그렇지만 제가 근무하는 쇼스테이는 1층 근무. 2층에 비한다면 1층은 훨씬 낫다. 선배의 말을 과대 해석해 자기를 타이르며 다음 야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날 야근일이 안정되기 시작한 밤 8시 무렵. 이제 직원 식사 시간이 되어 2층의 특별 요양원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직원 수가 모자라서 2층 식사 배식도 1층 직원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만 운 나쁘게도 그 임무는 가장 신임인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야근에서 설마 2층에 가게 될 줄은. 너무도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을 섬뜩하게 여기면서도 언제나처럼 주방에 식사를 가지러 갔고 제 밥과는 별도로 2층 직원 식사도 받았습니다. 이 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들의 상하층 이동은 계단을 이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짐이 있을 때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인분의 식사를 나르면서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2층으로 향했습니다. 제 긴장감과는 반대로 특별히 아무 일도 없이 2층 배식은 끝마쳤습니다. 맥이 풀리면서도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저는 제 몫의 식사만을 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 버튼을 눌렀죠. 그러자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직후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의 한기에 휩싸였던 겁니다. 1층에 닿기까지의 극히 짧은 시간일 텐데 얼어붙을 정도의 한기 탓일까요?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공포에 떨리는 손에 들린 식사를 흘리지 않게 저는 빠른 걸음으로 제 자리로 돌아와 같은 야근조의 남자 선배에게 지금 일을 말했습니다. 아, 영감 있는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에 백발의 할머니가 타 있다고 하더라. 혹시 영감 있어? 라며 당연한 듯 되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어요. 울먹이는 상태로 말하자 아마 느끼게 돼버렸을 거야. 나도 영감이 없었는데 여기 근무하고부터는 쓴웃음으로 말하는 선배. 이날을 경계로 저는 야근할 때마다 뭔가를 느끼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야근에서는 영안실 앞을 지날 때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 어느 날 야근에서는 식사를 받으러 주방에 가면 아무도 없을 깜깜한 주방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또 어느 날 야근에서는 2층에서 짐을 가지고 돌아올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1층에서 좀처럼 올라오질 않아 많은 짐을 안은 채 계단을 이용해 힘들게 1층으로 내려가면 아무도 타 있지 않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로 아직도 1층에 멈춰 있다든가. 또 다른 날 야근에서는 다음날 입역 준비를 위해 밤 12시경에 목욕탕으로 가서 불을 켜려고 해도 들어오질 않아 전구 교체해야겠네. 생각하고 그곳을 벗어나 전구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냥 불이 켜져 있거나 또 어느 날 야근에서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너스콜이 울린다든가. 사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에이코 선배의 이 시설 꽤 많이 나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경계로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반드시 야근 때마다 뭔가 섬뜩한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낮 근무보다도 좋아했던 야근이 나날이 싫어지고 일이 끝나면 귀가가 밤 8시 무렵인 낮 근무 때조차도 겁을 먹게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젠 정신적으로는 무리야. 언제 귀신 들릴지도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미 늦어. 그렇게 생각한 저는 입사 3년째가 될 때 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참고로 에이코 선배도 야근 중 다치게 된 것을 계기로 퇴직했다고 합니다.